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미라클 타이밍, 인생을 완전히 바꿀 1cm 기회의 틈, 마크 셰퍼 지음, 임승연 옮김, 예문에서 펴낸 책입니다. 들어가며 팀 페리스는 오프라 윈프리와 알고 지낸다. 반면 나는 그렇지 않다. 이 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 이유를 알아내는 것이다. 팀 페리스는 어떻게 자신의 커리어를 오프라 레이더망에 올려놓았는가? 즉, 어떻게 이른바 오프라 라인을 탈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당신의 아이디어와 사업, 그리고 커리어에 필요한 추동력을 갖추기 위한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함의이다. 팀 페리스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잠시 소개하자면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이자 자기 번역 분야의 권위자 중 한 명이다. 그의 첫 저서 나는 4시간만 일한다는 무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자리를 지켰고 전 세계적으로 210만 부가 팔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책의 흥행으로 팀 페리스는 화려한 유명인사의 반열에 올라섰다. 그의 팟캐스트 중 별 5개를 받은 리뷰만 9만 건에 달하며 총 5억 회 이상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했다. 그는 회당 출연료만 7만 5천 달러인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연설가 중 한 명으로 CNN은 그를 지구를 대표하는 엔젤 투자자 중 한 명이라고 칭하였다. 팀 페리스는 적게 일하며 더 풍부한 인생을 누리는 생활 양식을 개척하는 세대의 영웅이자 성공의 대명사이다. 그렇다. 팀 페리스는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팀 페리스가 오늘날 대스타가 된 추동력의 원천을 어디에서 얻었는지 알아내고자 여기저기 기웃거려 보았다. 그는 투명함을 자신의 매력 중 하나로 내세우는 만큼 지난 삶에 대해 꽤 솔직하게 털어놓은 편이다. 내가 조사하며 알게 된 몇 가지 인상적인 점들은 다음과 같다. 팀 페리스는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조사나로 태어났다. 노래보다 체구가 작았으며 어렸을 때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이 공부밖에 모르는 샌님에 과학에 산만했으며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들을 빈번하게 겪었다고 밝혔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지만 부모님께서 책만큼은 그가 원하는 대로 모두 사주셔서 독서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 졸업 후 그는 데이터 저장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했다. 유명한 테드 강의에서 그는 대학 시절 자살 시도 경험, 양극성 우울증 투병 경험과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자가 마비 경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했다. 2004년 그는 친구의 죽음, 장기 연애의 실패, 그리고 창업하고 긴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정체기를 맞은 사업 때문에 또 한 번 바닥을 쳤다. 그는 1년간 쉬며 유럽 여행을 했고 이때 책을 쓰기 위한 아이디어를 수집했다. 그는 나는 4시간만 일한다의 제안서를 26곳의 출판사에 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나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몹시 실망했다. 그의 천문학적 성공을 점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의 책이 혜성처럼 성공적으로 출시된 후에도 냉혹한 논평들은 여전히 존재했다. 그중 몇몇은 팀 페리스가 가끔 부도덕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전문 용어들을 남발하며 오래된 자조기법들을 우려먹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그의 성공 요인이 대부분 상당한 수준의 자기 PR 능력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팀 페리스가 자기 분야에서 세계의 전문가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그가 너무나도 매력적인 연구 대상인 이유이다. 그가 책을 썼을 나이인 29가지 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본다면 그가 머지않아 휴 잭맨, 르브론 제임스 등과 같은 유명 인사들과 어울리게 되리라는 예측에 라스베이거스의 가장 공통적인 오즈메이커들도 갸우뚱했을 것이다.
분명 어떤 미친 짓이 일어난 것이다. 팀 페리스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 누구도 책이 성공하리라 예상하지 않았어요. 초판 인쇄 부수가 약 1만 부 정도밖에 안 되어서 부분적으로나마 전국에 배포되는 수준에도 못 미쳤다고 할 수 있죠. 아마 시기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를 포함한 모두를 놀라게 하며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어요. 그 후 팀 페리스라는 히트 제조기는 제대로 활기를 띠었다. 책의 성공은 잘 나가는 벤처 투자자들과 연이 닿도록 해주었고 그들은 그에게 내부자들의 투자 비밀들을 알려주었다. 이 조언을 기반으로 그는 쇼피파이, 에버노트, 우버 등을 포함한 수백만 불어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롭게 창출된 부와 책의 명성은 그를 비즈니스계, 스포츠계, 연예계를 이끄는 리더들과 같은 궤도에 오를 수 있게 주었다.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런 휘황찬란한 인맥들을 활용해 열렬한 후원자들의 힘으로 유명 인사들이 가득 출연하는 팟캐스트를 만들었다. 이 팟캐스트 인터뷰를 조합하여 아리아나 허밍턴, 매들린 올브라이트, 닐 디그레스 타이슨과 같은 유명 인사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운 또 하나의 베스트셀러 저서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를 완성하였다. 우리 둘의 커리어 비교를 위한 팀 페리스의 성공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겠다. 장담컨대 이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다름이 아닌 이 비교가 바로 이 책의 요점이다. 우리는 각자의 첫 저서를 얼추 비슷한 시기에 출판했다. 이 출발선에서 나는 팀 페리스보다 2배 이상의 사업 경험이 있었고 더 많은 교육을 받았으며 훨씬 많은 청중의 소유자였다. 확신할 순 없지만 아마 내가 은행에 돈도 더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커리어는 순식간에 어마어마하게 상이한 추동력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내 첫 저서도 새롭고 중요한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영향력 수익률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다룬 도서로는 처음이었고 뉴욕의 대형 출판사 맥그로힐에서 출판 및 홍보되었다. 영향력 수익률은 비록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아마존의 다수 부분에서 1위를 찍으며 경영서적으로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몇 가지만 언급해보자면 이 책으로 나는 CBS 뉴스, 블룸버그,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 및 출연 기회를 누렸다. 시간이 흘러 현재 나는 기조 연설자 및 컨설턴트로서 훌륭한 커리어를 영위하고 있고 현재 팀 페리스와 함께 아마존 작가 중 상위 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전부이다. 나는 팀 페리스가 아니다. 오프라 윈프리에게 전화가 오지도 않고 심지어 배관공도 답신이 없다. 이 책은 이런 현상에 대한 왜? 라는 질문에 답한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 대체 무엇이 팀 페리스의 플라이 휠에 기름칠을 해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해주었을까? 순전히 운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학습하여 아이디어와 사업에 적용해야 할 추동력에 대한 어떤 교훈이 있는 걸까? 당연히 교훈이 존재하며 그 해답은 성공의 복리라는 조금은 불분명한 개념에 있다. 성공의 복리 원리란 누군가 자신의 분야에서 조금의 비교 우위를 점하게 되는 순간 그 이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다란 혜택들로 부풀어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예외는 늘 존재한다. 이 책은 그 성공의 원료를 탐구한다. 아이디어, 개인 또는 사업에 멈추지 않는 추동력을 부여하는 차별화 요소는 무엇일까? 비록 당신에게 뚜렷하고 타고난 우위가 없을지라도 다른 이들의 작은 아이디어가 큰 성공으로 진화되는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추동력을 탑재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마케팅의 본질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우리 목소리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무한한 선택지들의 소음을 뚫고 어떻게 관중 혹은 소비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까? 나는 디지털 세계의 낡은 규칙들을 따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컨텐츠 전략, 소셜미디어로도 마찬가지이며 당신이 이를 매우 잘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부족할 것이다. 이 책은 세상이 어떻게 크고 작은 장애물들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지 보여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제시할 것이다. 당신은 슈퍼스타로 만든다는 보장은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아마 당신도 스타덤이 필요하진 않겠지만,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당신의 아이디어, 사업, 혹은 커리어의 탄탄한 추동력을 구축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며 조금은 어렵지만 흥미로운 개념인 성공의 복리, 그리고 때로는 실패의 복리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자. 7장. 개인의 속도. 이 책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막론하고 설사 세상이 당신을 등지고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그것을 극복하고 열정을 느끼는 일에 추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6장에서 음속 폭음이라는 검증된 기술을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불리한 입지를 극복하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나 제품의 인지도를 확신시켜준다. 그러나 나는 이 개념조차 어떠한 기존의 지위를 전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팀 페리스는 파워블로거들과 관계를 쌓았고 그들의 도움으로 그의 책은 유명세를 얻었다. 내 책 또한 출판사 매크로힐의 숙련된 홍보팀 덕분에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혜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극소수일 뿐일 것이다. 즉, 우리 둘 다 고유의 우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어떻게 고유의 이점 없이 성공의 복리를 구축하고 그 자리에서 음속 폭음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마법처럼 하나의 교훈으로 수립돼 2개의 짤막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야기 1. 인터넷에서의 마태 효과. 2014년 나는 블로그에 인생 통틀어 가장 파급 효과가 컸던 글을 썼다. 제목은 컨텐츠 쇼크. 컨텐츠 마케팅은 왜 지속 가능한 전략이 아닌가였고 그 글은 대박을 쳤다. 내 글은 수천 회 공유가 되었고 수천 개의 논평에 달렸다. 말 그대로 바이럴의 정의와 맞아떨어지는 사건이었다. 컨텐츠 쇼크라는 용어는 이내 기사, 컨퍼런스, 서적에서 널리 사용하는 산업 표준 용어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특정 산업에서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지점에 도달하면 두각을 나타내기가 더 어려워진다 라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지적했다. 지나친 과열 경쟁은 콘텐츠 마케팅에 점점 더 큰 비용이 들게 하고 홍보 효과는 떨어지게 된다. 나에게는 너무 상식적이었던 이 주장을 어떤 사람들은 매우 과장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콘텐츠 마케팅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는 이단과 다를 바 없는 주장으로 여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글을 모든 기업이 꿈꾸는 바이럴한 노출을 보여주었다. 내가 블로그 글을 쓴 지 약 3주 정도 지났을 무렵 나는 이에 대한 논평을 검색하기 위해 구글에 컨텐츠 쇼크를 검색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 블로그가 고작 검색 순위 3위에 있는 게 아닌가? 콘텐츠 쇼크에는 기존의 SEO가 없었다. 이는 내가 얼마 전 창안한 단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글들이 벌써 나를 검색 순위에서 밀어낼 수 있단 말인가? 알고 보니 마태 효과가 인터넷망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인터넷은 가장 강력한 콘텐츠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웹사이트가 지배한다. 일은 내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오랜 기간 활동하며 구글의 눈에 더 명망 있어 보였던 웹사이트들이 나를 제친 것이었다. 특히 당신이 어리고 신출내기이며 경험이 부족하다면 검색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대부분 분야에서 SEO는 사업의 가장 크고 사나운 2마리 개가 한쪽이 이길 때까지 서로 물고 뜯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신이 그 개 중 한 마리가 아닌 이상 검색 순위의 장래는 그다지 밝지 않다고 볼 수 있다. SEO 쪽 사람들은
당신이 SEO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므로 이 이야기를 모르길 바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콘텐츠로 이미 틈새 시장을 장악한 자들을 끌어내리는 일은 아주 오래 걸릴 것이다. 무방비 상태의 기회는 거의 없다. 부자는 더 부유해진다. 그리고 이는 심해지기만 한다. 오늘날 인터넷 검색의 50% 이상을 구글이 차지한다. 당신이나 당신의 회사는 이를 활용할 수가 없다. 구글은 검색 트래픽을 자신의 자회사나 유료 회원에게 내보낼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설사 SEO에서 승리할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주제에 대해 활용 가능한 질문들은 불과 몇 년 전과 대비해서도 줄어들고 있다. 물론 그마저도 그 사나운 개들에 의해 지배될 테지만 말이다. SEO는 이 책의 범위를 능가하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진화 중인 개념이다. 그러나 나는 대부분 상황에서 인터넷마저도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 더 확실히 해두자면 세상의 SEO를 위한 여지는 분명히 존재하며 어떤 사업들엔 이것이 핵심적이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인터넷 고유의 불공평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야기 2. 노인과 블로그.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나는 나만의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구축해냈다. 처음에는 내 블로그를 통해서, 그 다음은 내 팟캐스트 채널과 서적들, 그리고 세계를 누비며 해온 강연 등을 통해서였다. 내 콘텐츠의 인기 형성 과정에서 나는 고객 유치와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위해 검색 엔진이란 도구에 의지하지 않았다. 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밑바닥에서부터 이 여정을 시작했다. 어쩌면 밑바닥보다 더 낮은 곳이었을지도 모른다. 몬트리올에서 사업을 하는 내 친구 미치 조엘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처음 시작했을 때 나는 자네가 성공할 줄 몰랐다네. 그러기엔 너무 늙었고 시기도 늦었다고 생각했어. 마케팅 분야 블로거들은 이미 너무 많았거든. 그러나 내가 늙었거나 늦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해낼 수 있었다. 그저 더 블랙키스처럼 일관성 있게만 나아가면 되었다. 더 블랙키스는 에너지가 충만하고 블루스가 가미된 저음질 스타일의 음악을 추구하는 밴드다. 내가 창립 멤버인 패트릭 카니와 단 아우 어바우를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지금처럼 대형 경기장이나 무대에서 공연하지 않았을 때였다. 그들은 1000명도 채 들어가지 않은 작은 클럽에서 공연했다. 하지만 그들에겐 분명히 추동력이 있었다. 나는 드럼 연주자였던 패트릭에게 무엇이 그들의 발화점이 되었는지 물어보았다. 그들의 성공 가도로 끌어올려준 사건 혹은 순간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당시 디지털 마케팅 사업 구축 과정에 있던 내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다. 나는 이어지는 그의 대답에 놀랐다. 그런 특정한 순간은 없었어요. 우리는 꾸준히 성과를 낼 뿐이에요. 신규 앨범이 마지막 앨범보다 조금 더 잘 되고요. 공연 하나하나로 관객들을 조금씩 늘리고 이를 매달 해나가며 전진할 뿐입니다. 그의 이러한 가치관은 이 밴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살펴봤을 때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들이 지하 녹음실 프로젝트에서 대형 경기장의 스타가 되기까지의 믿기 힘든 여정에는 7장의 앨범 발매와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내가 자석조차 없던 노스캐롤라니아 애쉬빌 뒷골목의 한 클럽에서 그들을 만나고 3년 후 뉴욕시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더 블랙키스 공연표는 채 15분도 되기 전에 완판되는 성공을 거두었다. 슈가랜드의 창립 멤버이자 멀티 플래티넘 아티스트인 크리스티안 부시도 내게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사람들은 우리의 추동력이 하나의 큰 히트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적 성공은 누적된 성과들이 모여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밴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크게 한번 히트친 경우죠. 그러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차라리 회계사가 되는 편이 훨씬 이득이었을 뻔했단 생각이 들게 하죠. 나는 특히
컨트리 음악 산업에서는 추동력 구축이 점진적임을 느낍니다. 추동력은 사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첫 번째 곡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지만 그때부터 모든 기회의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 곡은 첫 번째 곡의 성공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죠. 하지만 그때도 대중은 당신보다는 당신의 곡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아직 당신을 모르기 때문에 당신에게 큰 애착이 없죠. 주동력이 구축될수록 당신은 어떤 곡, 소리, 그리고 이야기에 연관지어집니다. 슈가랜드의 곡들에는 어떤 특정한 감정적인 온도와 도덕적 구심점, 나침반이 있고 제니퍼 네틀스의 보컬을 들을 즐거움도 물론 빼놓을 수 없죠. 주동력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과 하나에 집중하는 것으로도 쌓입니다. 친숙함이 친숙함을 낳는 것이죠. 위의 두 사례들이 나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날 세계의 이름을 떨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결코 하루아침에 성공을 이룬 사람은 없다. 소셜미디어의 선구자 크리스 브로건이 블로그 구독자 100명을 얻기까지 무려 3년이 걸렸다고 밝힌 이라는 유명하다. 그로부터 몇 년 후 그는 그 분야를 대표하는 연설가가 되었다. 아래는 2013년 이후 내 블로그의 구독자 수를 보여주는 그래프다. 느리지만 꾸준하게 전년보다 매년 조금씩 발전했다. 더 블랙키스와 슈가랜드, 크리스 브로건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내 팟캐스트 다운로드 수와 책 판매고도 동일한 추세선을 보인다. 당신이 밴드이든 블로그 운영자이든 당신에게 한 방의 유명세와 부를 안겨줄 바이럴한 사건은 아마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목소리를 자리 잡게 하고 콘텐츠를 생성하며 당신이 하나의 곡과 소리 그리고 이야기가 될 때까지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마케팅 디렉터이자 콘텐츠 마케팅 전략가인 마리아 로드리게즈는 꾸준한 노력이 답이다 라고 말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소셜미디어와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자란 콜롬비아는 취업의 기회가 드문 곳이에요. 부모님은 특정 산업군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인맥이 없었고 저 또한 어린 나이에 경험도 전혀 없었어요. 한마디로 가진 것이 없다시피 했죠. 하지만 컨텐츠 크리에이션 분야에서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저는 저널리즘 학위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나만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법을 배웠어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공유하기 시작했죠. 나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침내 한 프로듀서가 내 콘텐츠를 발견했어요. 그는 제가 하는 작업을 마음에 들어했고 텔레비전 방송국에 취업을 시켜주었어요. 그로 인해 내 콘텐츠는 더 많이 노출되었고 미국 대학에서 장학금도 받으며 새로운 취업 기회들을 얻었죠. 지금 하는 일도 그 덕분에 하게 되었습니다. 제 커리어의 추동력은 무료로 이용 가능한 인터넷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무언가 나를 찾아오기만을 바랄 수는 없어요. 당신이 하루아침에 화제거리가 되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계속 노력하다 보면 기회의 문들은 반드시 열리기 마련입니다. 하루아침에 화제거리가 되는 경험은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콘텐츠 쇼크 관련 글로 이미 겪은 바 있다. 글은 2014년 초에 출판되었는데 그래프 앞부분을 보면 그 글이 당시 내 블로그 구독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볼 수 있다. 즉, 전혀 영향이 없었다. 그 무엇도 일관되고 꾸준한 성과를 대체할 수는 없다. 팟캐스트 채널 마케팅 캠페니언 개설 후 첫 3년간은 돈을 내는 후원자가 없었다. 내가 제2의 커리어를 시작한 지 6년째 되던 해에 5번째 서적 컨텐츠 코드가 나오며 그제야 책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리고 3, 4년을 고군분투하고 나서야 돈벌이가 되는 특별한 연설들을 맡게 되었다. 기억해라. 꾸준함은 재능을 능가한다. 두 이야기 연결하기.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은 구글, 페이스북 등의 기술 회사의 의지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인터넷에서 시선을 사로잡고 추동력을 구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의 함의는 어차피 당신에게는 구글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창의력과 회복 탄력성을 통해 스스로 초기 우위를 창출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며 그 예시로 굳게 마음먹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 스스로 추동력을 생성할 수 있었던 나의 경험을 말했다. 이제 이 두 이야기의 의미를 6장의 음속 복음과 연결해 보려 한다. 초창기에 나는 관객이 적었고 영향력이 미미했으며 막강한 인플루언서들의 도움을 받을 힘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블로그 구독자 수가 서서히 증가하면서 더 중요한 사람들에게 더 넓은 범위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아래 첨부한 구독자 수는 내 영향력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다. 주동력이 붙을수록 나는 더 많은 부탁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을 때는 음속 신음조차 만들어낼 수 없었다. 몇 년이 지나면서 겨우 음속 속삭임 정도로 만들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확실한 건 내가 꾸준히 한 만큼 내 홍보 잠재력도 향상되었다. 나는 아직도 내가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나는 나의 영웅인 훌륭한 작가, 철학자 브레네 브라운에게 연락해 이 책을 위한 인터뷰를 요청했었다. 그녀의 비서는 몇 주 답장을 주었고 정중히 거절 의사를 밝혔다. 여담이지만 브레네는 최근 팀페리스의 팟캐스트 게스트로 출연했다. 편집자 중 한 명이 이번 장을 읽고 이 부분은 당신의 책 노은과 많이 닮았네요 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렇다. 몇 년 전 나는 이처럼 느리지만 꾸준한 철학을 통해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고 론칭할 수 있는 단계별 계획을 담은 베스트셀러를 썼다. 이 방법은 효과적이었다. 본 책은 노은 제2편으로 여겨도 될 것 같다.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었다면 거기에 추동력을 얹어보자. 이 두 책의 결론은 같다. 인지도를 얻거나 성공의 복리 추동력을 위해 돈과 지위, 윙클보스의 포셀리안 클럽 같은 인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놀라운 성공을 거두기 위해 유명해지거나 구글 검색어 1위에 오를 필요는 없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자신의 추동력을 꾸준히 진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결단력과 기계이다. 이것이 당신에게 힘과 영감을 주었으면 한다. 컴퓨터와 인터넷만 있으면 당신은 그 무엇이든 생성해낼 수 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 출신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부유한지, 심지어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조차 중요하지 않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관객을 찾으면 된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선택해 주길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당신이 당신을 선택하면 된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